고쳐만 주세요. 재벌 상속녀가 애원했다. 그리고 정비공은 그 순간을 이용해 사랑에 빠졌다. 맙서사, 저 남자 너무 잘생겼어. 온몸에 소름이 돋아. 지금 누구랑 내 얘기를 하는 거죠? 가끔 돈은 정말 필요한 것만 빼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윤서아는 텅 빈 밤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수많은 연락처로 가득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비공 박준서는 카센터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7년 동안 누군가가 그녀를 수조원의 자산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봐준 유일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감정은 더 위험해졌다. 그녀의 세계는 약점을 용서하지 않았고 사랑은 모든 약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세계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또는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윤서아는 텅 빈 밤길 갓길에 서서 방금 마지막 신음과 함께 영원히 침묵해버린 자신의 벤츠를 바라보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젖은 아스팔트를 비추었고 주위는 어둠과 드문드문 보이는 나무뿐. 지나가는 차 한 대 없었다. 서아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이 밝게 빛났다. 832개의 연락처, 사업 파트너, 변호사, 매니저, 홍보 담당자, 상류층 지인들. 그녀는 목록을 훑어보다가 이다혜 비서라는 이름에서 멈췄다.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 비서. 차가 고장 났어. 경기도 외곽 국도인데 견인차 좀 보내줄 수 있어? 대표님, 벌써 밤입니다. 모든 서비스 센터가 아침까지 문을 닫았을 텐데요. 그럼 아무 차나 보내줘. 제가 지금 회사 차량을 이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물류팀 소관이라서요. 그럼 그 팀에 전화해. 물류팀은 저녁 7시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이 비서, 나 도움이 필요해. 지금 당장. 죄송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택시를 부르시는 건 어떨까요? 여기로 택시가 30분 안에 올 리가 없잖아.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아는 전화를 끊고 빗속에 서서 비싼 코트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를 느꼈다. 832개의 연락처,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라고 그냥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보안팀장에게 전화했을까? 역시 받지 않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은 유일한 친척인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잠에 취한 목소리였다. 삼촌, 저 서아예요. 차가 고장났는데 누구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서아야, 지금 새벽 2시야. 너 거기 어디니? 경기도 외곽 국도요. 거기서 뭘 하는데? 회의 끝나고 오던 길이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침묵이 흘렀다. 견인 서비스에 전화해봐. 밤에는 운영 안 한대요. 그럼 아침까지 기다려. 서아야, 진심이니? 나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지금 너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근처에 호텔이라도 찾아서 하룻밤 묵어이 그는 전화를 끊었다. 서아는 빗속에 서서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832개의 연락처, 계좌에는 수조원의 돈, 전국에 20개의 호텔을 거느린 제국,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길 저편을 바라보았다. 300m쯤 앞에 불빛이 깜빡였다. 준서 카센터라는 간판 위에 외로운 전등 하나가 켜져 있었다. 서아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차를 잠근 뒤 그곳으로 걸어갔다. 빗줄기는 거세졌고 하이힐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졌다. 코트는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카센터에 도착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철문이 달린 작은 건물이었다.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서아는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세게 두드렸다. 문이 열렸다. 문 앞에는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피곤한 얼굴을 한 30대 남자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죠? 그가 웃음기 없이 물었다. 안녕하세요. 차가 고장 나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싼 코트, 명품 가방, 하이힐, 화장. 지금 새벽 2시입니다. 카센터는 아침 8시부터 엽니다. 알아요. 하지만 아침에 오세요. 그가 문을 닫기 시작했다. 서아는 재빨리 문틈으로 발을 집어넣었다. 잠깐만요. 제발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차는 어딨습니까? 길가에요. 여기서 한 300m쯤. 차종은요? 벤츠 S클래스요. 그가 비웃었다. 알만하네요. 부잣집 아가씨. 견인차는 왜 안 불렀습니까? 밤에는 운행 안 한대요. 기사는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친구는 서하는 입을 다물었다. 남자는 그녀를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가서 보고 오죠. 그는 재킷을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서하는 처마 밑에 서서 기다렸다. 10분 후 그는 흠뻑 젖은 채 굳은 얼굴로 돌아왔다. 변속기 문제입니다. 심각한 고장이에요. 하룻밤은커녕 하루만 해도 못 고칩니다. 부품이 필요해요. 주문해야 합니다. 서하는 속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사나흘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나흘이요? 네, 부품 수급에 따라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서하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이사회 회의가 있었다. 모레는 독일 파트너와의 계약 체결이 있었다. 사흘 뒤에는 새로운 호텔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다. 더 빨리 고쳐주실 수 있나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남자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돈이 부품 배송을 빠르게 하진 못합니다. 기다리셔야 해요. 서하는 가방을 열어 지갑을 꺼냈다. 얼마를 원하세요? 100만 원, 200만 원. 돈 필요 없습니다. 부품이 오는데 사흘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1억을 준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서하는 지갑을 꽉 쥐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돈을 거절했다. 그럼 전 어떡하죠? 택시를 부르든지 해서 집에 가세요. 사흘 뒤에 고치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내일 차가 필요하면요. 렌터카를 빌리세요. 렌터카 업체를 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모르겠네요. 그건 당신 문제죠. 그가 돌아서려 하자 서하가 다급하게 불렀다. 잠깐만요. 그가 돌아보았다. 또 뭐죠? 여기서 아침까지만 묵어도 될까요? 그러고 나서 갈게요. 그가 인상을 썼다. 여기서요. 네, 혹시 방이나 소파 같은 거 없나요? 있긴 하지만 여긴 호텔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냥 택시가 빨리 안 올 것 같고 너무 추워서요. 그는 그녀를 보았다. 흠뻑 젖은 코트, 떨리는 손, 지친 얼굴.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아침까지만입니다. 그 후엔 가셔야 해요. 서하는 안으로 들어갔다. 카센터는 작았다. 리프트 2대, 공구가 가득한 선반, 기름과 쇠 냄새. 구석에는 작은 사무실로 통하는 문이 있었다. 남자는 그녀를 그곳으로 안내했다. 작은 방에는 소파와 책상, 전기주전자, 옷장이 있었다. 여기 누우세요. 이불은 옷장 안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하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고 나갔다. 서하는 젖은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고 휴대폰을 꺼냈다. 이 비서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몇 통과 메시지가 와 있었다. 대표님,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디 괜찮으시길 바랍니다. 서하는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놓았다. 소파에 누웠다. 딱딱하고 불편했으며 오래된 담배 냄새가 났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벽 너머 카센터에서 들려오는 소리, 공구 소리, 희미한 라디오 소리, 발소리를 들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혼자였다. 비서도, 운전기사도, 경호원도 문제를 해결해줄 돈도 없이 진정으로 혼자였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주었다. 서하는 빗소리와 벽 너머 망치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커피 냄새에 잠을 깼다. 눈을 뜨니 창밖은 동이 트고 있었다. 잿빛 하늘,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 그녀는 일어나 머리를 정돈하고 사무실에서 나갔다. 남자는 카센터 안책상에 앉아 양철 머그잔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나셨네요.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가 머그잔에 커피를 따라 건넸다. 서하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진하고 썼으며 설탕이 없었지만 맛은 좋았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가 물었다. 박준서입니다. 윤서아예요. 그는 그 성을 알아보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자, 윤서아 씨 택시를 부르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부를 건가요? 지금 부를게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택시 앱을 열었다. 예상 대기 시간 40분. 너무 길었다. 여기서 기다려도 될까요? 40분 정도요. 박준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기다리세요.
그는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서아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가 낡은 차의 엔진을 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움직임은 자신감 있고 정확했다. 손은 더러웠지만 능숙했다. 서두르거나 짜증내는 기색이 없었다. 정비 일은 오래 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15년쯤요. 18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어디서 배우셨나요? 전문대에서 배우고 그 후엔 혼자서요. 왜 대기업 서비스 센터로는 안 가셨어요? 그 정도 실력이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요. 박준서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서요. 여기선 제가 사장이니까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가족은요? 누나랑 조카가 근처에 살아요. 부모님은요? 박준서는 말을 멈췄다. 얼굴이 어두워졌다. 돌아가셨습니다. 7년 전에요. 서아는 얼어붙었다. 7년. 네, 사고로요? 두 분 다 한 번에 서아는 머그잔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저희 부모님도요. 7년 전에 역시 사고로요. 박준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몇 초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연의 일치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네, 서아가 대답했다. 우연의 일치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느낌,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실이 그들을 연결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알림. 택시가 5분 후에 도착합니다. 서아는 일어섰다. 커피와 잠자리, 고마웠어요. 천만에요. 수리비는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고치고 나서 전화드리죠. 그때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서아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제 번호예요. 꼭 전화주세요. 박준서는 명함을 받아보았다. YS 호텔 그룹 대표 윤서. 그는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이 그 호텔 소유주입니까? 네, 예, 그가 비웃었다. 알만하네요. 부잣집 아가씨. 그럴 줄 알았어요. 서아는 가슴이 따끔했다. 그게 뭔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냥 왜 아무도 당신을 데리러 오지 않았는지 설명이 될 뿐이죠. 무슨 뜻이죠? 박준서는 명함을 책상 위에 놓았다. 돈 많은 사람들은 보통 외롭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직원들로 주변을 채우니까요. 그리고 직원들은 구해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큼만 일하죠.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사실이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택시였다. 가봐야겠어요. 서아가 말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차에 탔다. 운전기사가 차를 출발시켰다. 서아는 창밖을 보았다. 카센터가 멀어지고 있었다. 박준서는 입구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왠지 서아는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서아는 아침 8시 반에 서울 중심부에 있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그녀를 23층으로 올려보냈다. 문은 현관으로 바로 열렸다. 파노라마 창문, 하얀 대리석, 미니멀리즘, 값비싼 공허함. 그녀는 구두를 벗어 던지고 침실로 들어가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번진 화장, 구겨진 원피스. 정비공의 카센터가 아닌 어디에서든 밤을 보낸 사람처럼 보였다. 서아는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비싼 커피 머신에서 내린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 30분 뒤에 이사회 회의가 있었다. 그녀는 운전기사를 불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검은색 벤츠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 아닌 회사 차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좋은 아침이에요. 기사님. 회사로 가주세요. 그들은 말없이 달렸다. 서아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교통체증,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잿빛 하늘. 그녀는 지난 밤을, 카센터를, 박준서를,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 보통 외롭습니다라고 했던 그의 말을 떠올렸다. 거짓보다 더 아픈 진실이었다. 사무실은 늘 그렇듯 분주했다. 이다혜 비서가 서류를 들고 달려왔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괜찮으세요? 어제 너무 걱정했어요. 괜찮아, 이 비서. 오늘 일정은 9시에 이사회, 그 후에 독일 파트너와 화상회의, 점심에는 새 프로젝트 관련해서 건축가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자선 만찬이 있고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범한 하루, 빽빽한 일정, 생각할 틈이 없었다. 이사회는 평소처럼 진행되었다. 보고, 숫자, 계획. 윤진태 삼촌이 호텔 체인 확장건에 대해 보고하고 있었다. 서아는 건성으로 들으며 서류에 서명하고 질문을 던졌다. 서아야, 내 말 듣고 있니?
삼촌이 물었다. 네, 물론이죠. 그럼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반복해봐. 서아는 입을 다물었다. 기억나지 않았다. 윤진태 삼촌은 한숨을 쉬었다. 피곤해 보이는구나. 어제 무슨 일 있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가 고장 났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잤는데? 고속도로 옆 카센터에서요. 삼촌이 인상을 썼다. 카센터에서. 서아야, 우리에겐 보안팀이 있잖니. 왜 전화 안 했어? 전화했어요. 아무도 안 받던데요. 그럼 나한테 전화했어야지. 전화했잖아요. 삼촌이 아침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윤진태 삼촌은 시선을 피했다. 미안하다. 내가 바빴어. 이해해요. 회의가 끝났다. 서아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보았다. 박준서의 명함이 가방 안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평범한 종이, 인쇄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로고도, 디자인도 없었다. 서아는 명함을 다시 집어넣었다. 사흘이 지났다. 박준서는 전화하지 않았다. 서아는 기다렸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기다렸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그녀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서아 씨, 저 카센터의 박준서입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 수리 다 됐습니다. 찾아가셔도 됩니다. 벌써요.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하셨잖아요. 부품이 생각보다 빨리 와서 어제 다 고쳤습니다. 잘 됐네요.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300만 원입니다. 부품이 비싸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갈게요. 네, 그러시죠. 그가 전화를 끊었다. 서아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앉아 미소 지었다. 자신도 왜 그러는지 몰랐다. 저녁에 그녀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회사 차를 몰아 카센터로 향했다. 6시 반쯤 도착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다. 카센터는 익숙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아가 안으로 들어갔다. 박준서는 어떤 트럭의 보닛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가 발소리를 듣고 돌아섰다. 아, 윤서아 씨 오셨네요? 네, 차 찾으러 왔어요. 물론이죠. 여기 열쇠요. 테스트 다 해봤고 문제없습니다. 그가 열쇠를 건넸다. 서아가 받았다. 고맙습니다. 얼마라고 하셨죠? 300만 원입니다. 서아는 가방을 열어 카드를 꺼냈다. 카드로 되나요? 현금만 받습니다. 현금이 없는데요. 박준서는 한숨을 쉬었다. 길 건너편에 현금 인출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그녀는 밖으로 나가 돈을 찾아 돌아와서 현금 뭉치를 건넸다. 박준서는 돈을 세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차는 저기 마당에 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구로 향하다가 멈춰섰다. 준서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그날 밤에 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냥 거절할 수도 있었잖아요. 박준서가 그녀를 보았다. 당신이 인간적으로 부탁했으니까요. 요구도, 명령도 없이 그냥 부탁했잖아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돈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부탁할 줄 모릅니다. 그가 덧붙였다. 그들은 요구하는데 익숙하죠. 하지만 당신은 부탁했어요. 아직 자신의 세계에 완전히 길들여지진 않았다는 뜻이겠죠. 서아는 마음속에서 이상한 온기를 느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차로 향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작동했다. 박준서는 정말 실력이 좋았다. 서아는 마당을 빠져나가 백미러를 보았다. 박준서가 카센터 입구에 서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아는 일하고 파트너를 만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삶은 평소의 궤도로 돌아왔다. 하지만 저녁에 펜트하우스에 혼자 남겨졌을 때 그녀는 카센터를, 기름과 커피 냄새를, 그리고 박준서를 떠올렸다. 2주 후 그녀의 차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서아는 비싸고 빠르고 편리한 공식 서비스 센터에 차를 맡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박준서의 카센터로 향했다. 저녁에 도착했다. 그는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고 놀랐다. 윤서아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차에서 소음이 나요.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가 손을 헝겊으로 닦았다. 물론이죠. 소리 한번 들어보죠.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서아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박준서가 귀를 기울였다. 베어링 문제네요. 심각한 건 아니고
내일이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차 맡기고 가시겠어요? 네, 근데 집에는 어떻게 가죠? 택시 부르세요. 아니면 태워다 주실 수 있으세요? 박준서가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제가요? 네, 혹시 어렵지 않으시다면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좋습니다. 여기서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서한은 카센터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조용하고 집중하고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더러운 일 하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왜 두려워해야 하죠? 많은 사람이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박준서는 비웃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저에게 이건 천한 일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고치는 일이죠. 정직한 일입니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는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뒤 낡은 픽업 트럭 열쇠를 들었다. 가시죠. 그들은 차에 탔다. 차 안에서는 담배와 기름 냄새가 났다. 뒷좌석에는 공구, 헝겊, 빈 커피 캔이 널려 있었다. 지저분해서 죄송합니다. 박준서가 말했다. 아니에요. 전 이런 게 좋아요. 그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정말요? 네, 진짜 같잖아요. 가식이 없어서요. 박준서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들이 출발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서아가 주소를 말했다. 박준서는 휘파람을 불었다. 강남이네요. 비싼 동네인데. 네. 그들은 말없이 달렸다. 서아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가 유리창 너머로 스쳐 지나갔다.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박준서가 갑자기 말했다. 물론이죠. 왜 저한테 오신 겁니까? 당신 차는 비싸잖아요. 커피도 주고 소파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는 아무 서비스 센터에나 맡길 수 있었을 텐데요. 서아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당신이 저에게 아첨하지도 않고 윤서아 대표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서일 거예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도와줬잖아요. 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고층 건물.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고 주차장에는 값비싼 차들이 즐비했다. 박준서가 차를 세웠다. 여긴가요? 네, 태워다 줘서 고마워요. 서아는 차에서 내려 창문 쪽으로 몸을 숙였다. 준서 씨,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가족 있으세요? 누나랑 조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다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누나는 선생님이고 조카는 초등학생이에요. 다 같이 근처에 살아요. 그분들 만나봐도 될까요? 박준서는 놀랐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평범한 가정에 가본 지 오래됐거든요. 하인도 없고 공식적인 만찬도 없는 그런 곳이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좋습니다. 내일 저녁에 식사하러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정말요? 네, 다만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은 아주 소박합니다. 전 화려한 거 필요 없어요. 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 뵙죠? 그는 떠났다. 서아는 길가에 서서 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싹텄다. 기대감, 기쁨, 지난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였다. 다음 날 저녁, 서아는 박준서가 보내준 주소로 찾아갔다. 변두리에 있는 낡은 5층짜리 아파트, 칠이 벗겨진 벽, 마당에는 놀이터가 있었다. 그녀는 4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다. 박준서와 닮은 검은 머리에 다정한 눈을 가진 30대 여성이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윤서아 씨 맞으시죠? 준서한테 얘기 들었어요. 들어오세요. 서아가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는 작았다. 방 2개, 좁은 복도, 낡은 가구, 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으며 집밥 냄새가 났다. 제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준서 누나고요. 이쪽은 제 아들 민준이에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서아가 미소 지었다. 안녕, 민준아. 박준서가 부엌에서 수건에 손을 닦으며 나왔다. 서아 씨, 오셨네요. 식탁에 앉으세요. 곧 저녁 먹을 거예요. 그들은 부엌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영이 김치찌개가 담긴 냄비와 밥, 반찬들을 내왔다. 소박하지만 맛있는 음식이었다. 서아는 말없이 식사하며 그들이 민준이의 학교 생활, 지영의 직장 생활, 박준서가 고치는 차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격식도 형식도 없는 평범한 대화였다.
서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지영이 물었다. 호텔 체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와, 그럼 사장님이시네요. 서아가 멋쩍게 웃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책임이 막중해서 힘드시겠어요. 네, 가끔은 정말 힘들어요. 가족은요? 남편이나 아이들은? 서아는 입을 다물었다. 아니요, 저 혼자예요. 지영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이해해요. 일이 모든 시간을 앗아가죠. 네. 저녁 식사 후 민준이가 서아에게 수학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기꺼이 응했다. 그들은 식탁에 앉아 문제를 풀었다. 서아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고 민준이는 열심히 들었다. 이모 최고예요. 그가 마지막에 말했다. 우리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요. 서아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저녁은 늦게 끝났다. 서아가 떠날 준비를 하자 박준서가 문까지 배웅했다. 저녁 잘 먹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렇게 집처럼 편안했던 적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언제든 또 오세요. 환영입니다. 서아가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정말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서아는 떠났다.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 좁은 아파트 식탁에 소박한 음식과 진정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약점을 용서하지 않았고 사랑은 모든 약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었다. 서아는 카센터에 정기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기술 점검, 엔진 확인, 오일 교환 같은 핑계를 댔다. 그러다 점점 더 자주, 나중에는 일이 끝나는 매일 저녁 그곳으로 향했다. 박준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은 카센터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침묵했다. 그 침묵마저도 좋았다. 서아는 그의 삶을 조각조각 알아갔다. 그는 이 동네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공장에서 일했고 소박하지만 화목하게 살았다. 박준서가 18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1년 뒤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와 아직 10대였던 누나 지영만 남았다. 내가 누나에게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었죠. 박준서가 말했다. 누나가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3가지 일을 했어요. 그 후 지영은 사범대에 진학했고 결혼해서 민준이를 낳았다. 남편은 민준이가 3살 때 떠났다. 그리고 다시 내가 모든 것이 되었죠. 오빠, 아버지, 삼촌, 서아는 들으며 깨달았다. 이 남자는 책임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당신은요? 어느 날 박준서가 물었다. 당신에 대해 말해줘요. 서아는 잠시 생각했다. 저희 부모님도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회사를 물려받았죠. 그때 25살이었어요.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죠. 부딪히면서 배우고 실수하고 돈도 잃었지만 살아남았어요. 10개였던 호텔을 20개짜리 제국으로 만들었죠. 대단하네요. 모르겠어요. 가끔 이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생각해요. 돈, 권력, 성공은 얻었지만 나머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무엇을요? 진정한 사람들이요. 이익 때문에 곁에 있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전화해서 나 힘들어 라고 말하면 그냥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박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그들은 침묵했다. 잠시 후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한테 전화해도 돼요? 힘들면 제가 갈게요. 서아가 그를 보았다. 정말요? 정말요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뭉클했다.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다. 고마워요. 한 달이 지났다. 서아는 점점 더 자주 늦은 저녁까지 카센터에 머물렀다. 박준서를 도와 공구를 건네주고 손전등을 비추고 부품을 닦았다. 그는 그녀에게 엔진 구조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보세요. 이게 점화 플러그예요. 더러우면 엔진이 부조를 일으키죠. 더러운 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요. 풀어서 색깔을 보는 거예요. 검은색이면 더럽고 밝은색이면 깨끗한 거죠. 서아는 열심히 들었다.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닌 새롭고 진짜인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좋았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쳤을 때 박준서가 제안했다.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누나가 잡채를 만든대요. 좋아요. 그들은 그의 집으로 갔다. 지영이 반갑게 그들을 맞았다. 서아 씨,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요. 민준이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서아 이모, 수학 숙제 좀 도와주세요. 저 내일 시험이에요. 서아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도와줄게. 그들은 숙제를 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영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준이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 박준서는 말이 없었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서아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허세 없는 소박한 행복.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웃음. 온기의 저녁 식사 후 지영이 민준이를 재웠다. 박준서와 서아는 발코니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그녀는 몇 년 전에 끊었지만 지금은 피우고 싶었다. 준서 씨, 뭐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왜 혼자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가 담배를 깊이 빨아들였다가 연기를 내뿜었다. 몇 번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됐어요. 여자들은 한결같이 안정, 돈, 미래를 원했죠. 근데 저에겐 카센터와 누나, 조카뿐이니 그게 매력적이지 않았나 봐요. 어리석은 여자들이네요. 박준서는 비웃었다. 그럴지도요. 당신은 왜 혼자예요? 서아는 잠시 말이 없었다. 두려워서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할까 봐 두려워요. 실수할까 봐 두려워요. 통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요. 사랑과 통제는 양립할 수 없어요. 알아요. 그래서 혼자인 거예요. 그들은 침묵했다. 나란히 서서 밤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불빛, 고요함, 서늘한 바람. 박준서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서아 씨,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그를 보았다. 그는 말을 멈췄다. 무슨 말이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아는 숨을 멈췄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마치 항상 여기 있었던 사람처럼요. 서아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저도 그래요. 그가 몸을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마치 놀라게 할까 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서아는 응답하며 그의 목을 감쌌다. 돈, 일, 두려움 등 모든 것을 잊었다. 오직 그와 그녀, 그리고 이 순간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발코니에 서서 서로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 잠시 후 박준서가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됐는데. 왜요? 당신은 다른 사람이니까요. 다른 세계의 사람이잖아요. 서아가 그의 손을 잡았다. 어떤 세계인지는 상관없어요. 제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고 느끼고 있어요. 박준서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확실해요. 네, 그가 그녀를 다시 꽉 껴안았다. 놓치기라도 할까 봐 두려운 것처럼. 그날 저녁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서아는 매일 찾아왔고 때로는 카센터 소파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바로 출근하기도 했다. 그들은 관계를 숨겼다. 서아는 만약 누군가 알게 되면 엄청난 스캔들이 터질 것을 알고 있었다. 언론, 이사회, 파트너들 모두가 준서아 대표가 정비공과 만난다며 망신이고 품이 없다고 말할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상관없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들은 밤의 도시를 걸었다. 그녀는 평범한 재킷을, 그는 낡은 청바지를 입었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한 남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여자였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호수와 숲으로 드라이브를 가고 모닥불을 피우고 소시지를 구워 먹으며 웃었다. 카센터 옥상에 누워 별을 보기도 했다. 서아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있잖아요. 예전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그건 진지하지 않은 일이라며 커리어를 쌓아야 한다고 하셨죠. 지금은요. 가끔 생각은 나지만 너무 늦었죠. 절대 늦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서아는 미소 지으며 그에게 입을 맞췄다. 당신은 나를 더 용감하게 만들어요. 당신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요. 하지만 행복은 깨지기 쉬웠다. 특히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어느 날 오후, 서아는 회의 중이었다. 제주도에 새로 지을 호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윤진태 삼촌이 수치를 보고했고 건축가들은 모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서아는 스크린을 보며 박준서를 오늘 저녁 호수에 갈 것을 자신이 모닥불을 피우려 애쓸 때 그가 어떻게 웃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서아야, 내 말 듣고 있니? 윤진태 삼촌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네, 물론이죠. 그럼 대답해봐. 이 예산안 승인하는 거야? 아닌 거야? 승인할게요. 보지도 않고. 서아는 짜증스럽게 그를 보았다.
삼촌을 믿으니까 승인하는 거예요. 윤진태 삼촌이 인상을 썼다. 서아야, 너 요즘 뭔가 이상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고 일찍 퇴근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그럼 휴가를 내. 안 돼요. 일이 너무 많아요. 윤진태 삼촌이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아니면 누가 생긴 거니? 서아가 굳었다. 뭐요? 남자 말이야? 연애하는 거냐고. 삼촌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상관 있어. 난 내 파트너고 회사 대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어?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구는 건데? 서아가 일어섰다. 회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섰다. 윤진태 삼촌이 복도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서아야, 잠깐 서봐. 왜요? 내가 걱정돼서 그래? 넌 내 조카고 유일한 핏줄이야. 내가 실수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무슨 실수요? 잘못된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거. 서아가 차갑게 그를 보았다. 삼촌, 저도 성인이에요. 누구와 사랑에 빠질지는 제가 결정해요. 하지만 넌 회사와 평판을 생각해야 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 이건 제 인생이고 제 권리예요. 그녀는 가버렸다. 윤진태 삼촌은 복도에 서서 인상을 찌푸렸다. 저녁에 서아는 카센터로 갔다. 박준서가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왔어. 호수 갈 준비됐어. 서아는 말없이 그를 꽉 필사적으로 껴안았다. 무슨 일이야? 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랑 있고 싶어서. 그들은 호수로 가서 모닥불을 피우고 나란히 앉았다. 서아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준서야, 만약 나랑 평온한 삶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할 거야?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망설임 없이 너. 정말이야. 널 처음 봤을 때 이미 선택했어. 서아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난 두려워. 뭐가? 널 잃을까 봐의 내 세계가 우리를 짓밟을까 봐의 내가 스캔들에 지쳐서 떠나버릴까 봐. 박준서가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내 말 들어. 난 떠나는 사람이 아니야. 난 항상 곁에 있을 거야. 힘들어도 온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약속해. 그녀는 그에게 길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사랑해.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그가 대답했다. 그들은 그 순간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가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다. 다음 날 그 사진들은 윤진태 삼촌의 책상 위에 놓였다. YS그룹의 상속녀 윤서아가 모닥불 옆에서 정비공과 키스하고 있었다. 윤진태 삼촌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다. 로디온, 나 윤진태 1세. 자네 도움이 필요해. 그래, 시급한 일이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사진을 보았다. 미안하다. 서아야. 하지만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가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것을 멈추기엔 이미 늦었다. 서아는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새벽 6시였다. 그녀는 카센터 소파에 낡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다. 박준서는 옆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그들은 호수에서 늦은 밤에 돌아와 그대로 잠들었다. 전화가 끈질기게 울렸다. 서아는 바닥에서 휴대폰을 더듬어 찾아 화면을 확인했다. 이다혜 비서. 여보세요. 잠에 취해 대답했다. 대표님, 다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보셨어요? 뭘 봐? 뉴스요. 인터넷 켜보세요. 지금 당장요. 서아가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무슨 일인데? 그냥 제발 보세요. 다혜가 전화를 끊었다. 서아는 브라우저를 열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의 첫 번째 뉴스. 충격 단독 수조원대 호텔 상속녀 윤서아. 평범한 정비공과 비밀 열애. 제목 아래에는 그들의 사진이 있었다. 모닥불 옆에 그녀와 박준서. 키스하고 껴안고 웃고 있는 모습. 서아는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다른 사이트를 열자 같은 뉴스가 있었고 세 번째 사이트를 열자 또 같은 뉴스가 있었다. 모든 중앙 언론사가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고 제목은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해갔다. 재벌가 내팽개친 윤서아. 선택은 정비공? 사랑인가? 홍보인가? 상속녀. 흑수저와 사랑에 빠지다. 이사회 반응은? 로맨스인가? 광기인가?
심리학자가 분석하는 윤서아의 행복 서하는 기사를 읽으며 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기사 아래의 댓글은 더욱 끔찍했다. 그냥 스릴을 찾는 거겠지? 좀 놀다가 버릴 듯. 저 남자 불쌍하다. 자기가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네. YS그룹 가문의 망신이다. 돌아가신 회장님이 무덤에서 통곡하시겠다. 박준서가 잠에서 깨어나 앉으며 눈을 비볐다. 좋은 아침. 왜 안 자고 있어? 서아가 말없이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다. 그가 받아들고 화면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서서히 변해갔다. 젠장,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젠장,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아의 휴대폰은 전화로 불이 나고 있었다. 이라해 비서, 윤진태 삼촌, 이사회 임원들, 파트너들, 기자들. 서아는 소리를 꺼버렸다.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누가 사진을 유출한 거지? 박준서가 물었다. 모르겠어. 누군가 우리를 찍었고 미행했어. 근데 누가 이런 짓을? 서아는 생각에 잠겼다. 경쟁사, 시기하는 사람들, 불만을 품은 파트너들 등 가능성은 많았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가까운 사람, 그녀의 감정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려는 누군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윤진태 삼촌.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즉시 받았다. 서아야, 너니? 제가 뭐려? 사진 언론에 넘긴 거 삼촌이죠? 길고 무거운 침묵. 그래, 삼촌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다의 서아는 큰 충격을 받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 가장 고통스러웠다. 왜요? 내가 이성을 잃었으니까. 그 연애가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망가뜨릴 테니까. 이사회가 벌써 소집됐어. 내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뭐라고요? 그들은 내가 더 이상 회사를 이끌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행동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어. 서아가 일어섰다. 손이 떨렸다. 삼촌은 그럴 권리 없어요? 있어. 난 파트너고 너에게서라도 회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이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바로 회사야. 넌 잊었어. 넌 부모님께 그분들의 유산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넌 그가 말을 멈췄다. 정비공 때문에 망가뜨리고 있어? 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서아야, 정신 차려. 넌 제국의 주인이야. 수백 명의 직원들, 주주들, 파트너들에게 책임이 있어. 그런 약점을 보여서는 안 돼. 사랑은 약점이 아니에요. 우리 세계에서는 그게 바로 약점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너에게 불리하게 이용하지. 그는 전화를 끊었다. 서아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박준서가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다 괜찮을 거야? 아니, 이 그녀가 속삭였다. 괜찮지 않을 거야? 그들은 날 파괴할 거야? 우리를 파괴할 거야? 그럼 우린 싸워야지. 서아가 그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의와 힘, 믿음이 있었다. 넌 이해 못해. 내 세계는 상어 떼와 같아. 그들은 용서하지 않아. 널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어디 한번 해보라지. 서아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를 지켜야만 했다. 그녀는 회사로 향했다. 건물은 싸늘한 침묵으로 그녀를 맞았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시선을 피했다. 모두가 뉴스를 보았다. 서아는 20층 회의실로 올라갔다. 이사회는 이미 모여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모두가 그녀를 차갑고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테이블 상석에는 윤진태 삼촌이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회사 파트너이자 비즈니스계의 상어, 약점을 절대 놓치지 않는 남자인 로디온 산타스가 있었다. 앉아라, 서아야, 삼촌이 말했다. 서아는 자리에 앉아 손을 테이블 위에 놓고 주먹을 꽉 쥐었다. 시작하시죠. 로디온이 입을 열었다. 윤서아 대표, 이사회는 당신의 최근 행동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불미스러운 사진들은 회사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주가는 7% 하락했고 독일 파트너들은 계약 체결을 보류했습니다. 고객들의 불만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서아가 대답했다. 스캔들은 잠잠해질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사회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신이 무기한 휴가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휴가요. 서아가 비웃었다. 절 해임하고 싶으신 거군요. 우리는 회사를 보호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제 회사예요. 제가 소유주라고요. 완전히는 아니지. 윤진태 삼촌이 끼어들었다. 내 지분은 60%다. 내게 20%.
로디온에게 10%가 있지? 나머지는 소액주주들에게 분산되어 있고, 만약 우리가 힘을 합치면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게 돼. 서하는 온몸이 차가워졌다. 제게서 회사를 빼앗으시려는 건가요? 너에게서 회사를 구하려는 거다. 서하가 일어섰다. 당신들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있어. 로디온이 차분하게 말했다.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행동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이사회는 그를 해임할 수 있어. 당신의 행동은 손해를 끼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소. 무슨 결정이요? 당신을 3개월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 임시 직무대행은 윤진태 부회장이 맡는다. 서하는 삼촌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있을 뿐이었다. 절 배신하셨군요. 널 너 자신에게서 구한 거다. 서하는 회의실을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 아래층으로 내려가 거리로 나왔다. 7년 전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그날처럼 다시 빗속에 서 있었다. 휴대폰을 꺼내 박준서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그들이 날 해임했어. 뭐라고? 이사회가 3개월간 직무정지래. 서하야. 그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널 선택했기 때문이야. 박준서는 말이 없었다. 서하야. 지금 와.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그녀는 카센터로 갔다. 박준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내 말 들어. 그가 말했다. 난 내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없어.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내가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넌 나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야. 하지만 나 때문에 널 해임했잖아. 삼촌 때문에, 이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박준서가 일어나 등을 돌렸다. 서하야, 어쩌면 우리 더 나빠지기 전에 멈춰야 할지도 몰라. 서하가 얼어붙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우리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잠시 동안은? 진심이야.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난 내 비밀이 되고 싶지 않아. 내가 나와 다른 모든 것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걸 원하지 않아. 서하가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난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아. 이건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야. 박준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하야, 생각해봐. 우리가 함께 있으면 넌 파괴될 거야. 이사회, 파트너들, 언론,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넌 회사, 돈, 명예,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상관없어. 난 상관 있어. 서하는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다. 날 버리는 거야? 아니, 널 놓아주는 거야? 그건 다른 거야? 그러지 마. 그래야만 해. 그가 그녀에게 부드럽고 슬프고 작별을 고하는 듯한 키스를 했다. 내 세계로 돌아가. 회사를 구하고 내 삶을 살아. 난 여기 있을게. 항상 여기 있을게. 서하는 울면서 그를 껴안았다. 놓아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그녀를 밀어냈다. 가, 서하야. 제발. 그녀는 카센터를 나와 차에 타고 떠났다. 박준서는 창가에 서서 그녀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뺨 위로 눈물이 흘렀다. 서하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텅 비고 차갑고 호화로운 공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박준서를 잃고 회사를 잃고 자신을 잃었다. 수십억에 둘러싸여 있지만 완전히 혼자 남았다. 일주일 후 로디온 산타스로부터 공식적인 서한이 도착했다. 그는 그녀의 지분을 1,000억 원에 사들이고 싶어 했다. 서한은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지만 저녁에 다시 꺼내 읽었다. 1,000억 원, 자유, 새롭게 시작할 기회, 아니면 회사를, 부모님의 유산을 원하는 대로 살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인가. 서한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아침에 박준서의 누나인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하 씨, 저 지영이에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준서에 대해서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서하는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다. 지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일이에요?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열었다. 어젯밤에 준서 카센터가 불에 탔어요. 완전히요. 화재로 모든 게 파괴됐어요. 서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요? 몰라요. 수사관들은 누전이라고 하는데 준서는 방화라고 확신해요. 누가요?
모르지만 불이 나기 전에 전화를 받았대요. 모르는 목소리가 윤서아한테 전해.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더군요.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로디온. 누구요? 로디온 산타스. 우리 회사 파트너예요. 그는 날 파괴하고 싶어 하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 파괴하고 있어요. 지영이 겁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어떡하죠? 서아가 일어섰다. 제가 막을게요. 약속해요. 그녀는 카페를 나와 차에 타고 윤진태 삼촌에게 전화했다. 삼촌,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서아야, 나 바쁘다. 당장요. 아니면 삼촌 비리에 대해 아는 거 전부 언론에 폭로할 거예요. 침묵. 알겠다. 회사로 와라. 서아는 회사로 가 삼촌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로디온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서아, 오랜만이군. 서아가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다. 카센터에 불 지른 거, 당신 짓이지. 로디온이 어깨를 으쓱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 거짓말 마. 그게 당신 스타일이잖아. 압박하고, 부수고, 파괴하는 거. 증거는 없소. 서아가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찾아서 당신을 파괴할 거야. 로디온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날 파괴한다고? 서아, 넌 내 자리 하나도 지키지 못했잖아. 지금은 못 지켰지만 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넌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돌아서서 나갔다. 윤진태 삼촌이 로디온을 보았다. 저 애는 위험해. 그냥 무너진 것뿐이야. 걱정 말게. 하지만 윤진태 삼촌의 눈에는 의심이 스쳤다. 서아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며 깨달았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기거나 죽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서아는 사흘밤을 꼬박 세웠다. 펜트하우스에서 서류, 노트북, 식어버린 커피잔에 둘러싸인 채 지난 5년간의 모든 회사 거래를 샅샅이 훑었다. 모든 계약, 모든 송금, 모든 서명, 진실을 찾고 있었고 결국 찾아냈다. 윤진태 삼촌은 몇 년 동안 돈을 훔치고 있었다. 수백억 원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빠져나가 해외 계좌에 쌓이고 있었다. 가짜 자재 공급 계약, 부풀려진 가격, 하청업체 리베이트. 그 시간 내내 그는 그녀 부모님의 회사를 약탈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아는 서류를 출력해 파일에 정리하고 부모님 사망 후 함께 일했던 검사에게 전화했다. 김 검사님, 저 윤서아입니다. 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급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대규모 사기 사건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요? 제 삼촌과 로디온 산타스요. 침묵. 내일 오전 10시까지 오시죠. 서아는 검찰청으로 갔다. 검사는 말없이 서류를 오랫동안 검토한 뒤 고개를 들었다. 심각한 사안이군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겁니다. 사실입니다. 확인해보세요.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것이 공개될 겁니다. 회사는 감사를 받게 될 거고요. 제재, 벌금, 파트너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게 일주일만 주십시오. 추가 증거를 수집한 뒤 사건을 기소하겠습니다. 서아는 검찰청 건물을 나오며 안도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안도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녀는 차에 타 박준서의 카센터가 있던 곳으로 향했다. 카센터의 잔해, 불타버린 벽 옆에 차를 세웠다. 지붕은 무너졌고 창문은 깨졌으며 문은 새까맣게 탔다. 잿더미와 연기. 서아는 차에서 내려 폐허로 다가가 말없이 파괴된 현장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는 돌아보았다. 박준서가 입구에 서 있었다. 더럽고 지치고 눈 밑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준서야,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어. 서아가 가까이 다가갔다. 보러 왔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그가 씁쓸하게 비웃었다. 내 동정이 내 카센터를 돌려주지도 15년의 세월을 돌려주지도 않아. 알아. 하지만 범인을 찾기 위해 뭐든지 할 거야. 필요 없어. 내 도움 따위 원하지 않아. 준서야, 제발. 가. 서아.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서아는 잿더미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그를 완전히 잃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검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윤 대표님, 증거는 모두 수집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합니다.
내일 체포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YS그룹 스캔들 윤진태 부회장과 로디온 산타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 삼촌과 로디온은 사무실에서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다. 카메라가 모든 순간을 포착했다. 서한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보며 공허함을 느꼈다. 승리였다. 하지만 어떤 대가를 치른 승리인가?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다. 서한은 회의실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녀를 다른 눈으로,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윤서아 대표님, 회사의 수석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최근의 사건들을 고려하여 이사회는 대표님을 즉시 대표이사직에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침묵. 네,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표이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죠? 서아가 일어섰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제 인생을 삼켜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7년을 바쳤습니다. 제 자신을 잃고, 사랑을 잃고, 의미를 잃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 지분을 매각하고 새로운 대표를 선임한 뒤 떠나고 싶습니다. 충격.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한 달 후 거래는 완료되었다. 서아는 자신의 60% 지분을 투자 컨소시엄에 2천억 원에 매각했다.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자유로워지기에 충분한 돈이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 나와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방 2개, 낡은 건물, 공원이 보이는 전망, 이젤과 물감, 캔버스를 사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20년 전에 꿈꾸었던 바로 그 일을. 첫 그림들은 서툴고 어설프고 아이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계속했다. 3개월이 지났다. 봄이었다. 도시가 꽃을 피웠다. 서아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기둥에 붙은 전단지를 보았다. 카센터에서 보조 직원을 구합니다. 경력 무관. 박준서에게 연락.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주소를 적어 그곳으로 향했다. 카센터는 새로 지은 곳이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밝았다. 간판에는 준서 카센터, 정직한 술이라고 쓰여 있었다. 서아가 안으로 들어갔다. 박준서는 작업대 앞에서 무언가를 고치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고 굳었다. 서아야, 안녕.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전단지 봤어. 일자리 구하려고 박준서가 비웃었다. 내가 카센터에서 일한다고? 응유나 손전등 비추는 거, 공구 건네주는 거 잘해. 내가 가르쳐줬잖아. 기억나. 서아야, 장난하지 마. 장난 아니야. 그녀가 가까이 다가갔다. 준서야, 나 회사 팔았어. 사업에서 손 뗐고 변두리에 아파트 얻었어. 그림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 항상 원했던 것처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 깨달았으니까. 돈이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 권력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걸, 행복은 사랑하는 일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 박준서는 말이 없었다. 사랑해. 서아가 말했다. 아직도 사랑하고 너랑 함께 있고 싶어. 내가 날 용서해준다면, 두 번째 기회를 준다면. 박준서가 등을 돌렸다. 서아야, 넌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 이젠 아니야. 이젠 내 세계 사람이야. 넌 사치에 익숙하잖아. 난 외로움에 익숙했어. 하지만 너랑 있으면 외롭지 않아. 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확실해?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확실해. 박준서가 그녀에게 다가가 꽉 필사적으로 껴안았다. 서아는 그에게 안겨 울고 웃었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용서할 거 없어. 그가 대답했다. 내가 돌아왔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왜? 그들은 카센터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껴안았다. 주위에서는 기름과 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냄새가 났다. 그래서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아가 물러서며 물었다. 박준서가 미소 지었다. 채용, 수습기간 있음. 급여는 얼마인데요? 월 200만 원. 좋아.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서아는 남았다. 아침에는 카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그림을 그렸다. 작은 아파트에 살고 박준서, 지영,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공원에 가고 웃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행복했다.
반년 후 박준서가 그녀에게 청혼했다. 소박하고 사치 없는 청혼이었다. 그들은 카센터 옥상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아야, 난 부자가 아니야. 저택도, 요트도, 수백억도 없어. 가진 거라곤 이 카센터랑 낡은 트럭, 그리고 세상에서 널 가장 사랑하는 마음뿐이야. 나랑 결혼해줄래? 서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1000번이라도 응.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없이 조용히 결혼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축하했다. 지영이 케이크를 구웠고 민준이가 시를 낭송했으며 모두가 웃고 춤췄다. 서아는 박준서를 보며 깨달았다. 이게 행복이구나. 돈도 권력도 아닌 사랑 속에 있구나. 1년이 지났다. 서아는 첫 개인전을 열었다. 작은 갤러리, 20점의 작품.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았다. 박준서, 지영, 민준, 그리고 몇몇 지인들뿐. 하지만 그림 한 점이 100만 원에 팔렸다. 구매자는 말했다. 당신 작품에서는 진짜 무언가가 느껴져요. 고통과 행복이 동시에요. 서아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거든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박준서가 저녁을 준비하고 서아가 식탁을 차렸다. 음악이 흐르고 음식 냄새가 났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행복해? 박준서가 물었다. 서아가 다가가 그를 안았다. 아주 많이, 아무것도 후회 안 해. 그들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서아는 그의 옆에 누워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다. 펜트하우스, 돈, 권력, 외로움, 두려움, 공허함, 그리고 현재를 생각했다. 작은 아파트, 카센터, 그림, 사랑, 온기, 의미. 선택은 명백했다. 그녀는 수천억을 잃었지만 자신을 얻었다. 그것은 어떤 돈보다도 값진 것이었다. 아침에 서아가 먼저 잠에서 깼다. 발코니로 나갔다. 도시가 깨어나고 지붕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삶, 후회는 없었다. 박준서가 뒤따라 나와 그녀를 뒤에서 안았다. 무슨 생각해? 널 만난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그들은 말없이 도시를 바라보았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서로를 찾아냈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했다. 한 달 후, 서아는 감옥에 있는 윤진태 삼촌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서아야, 용서해다오. 내가 틀렸다. 탐욕에 눈이 멀었어. 널 배신했고 내 부모님의 기억을 배신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난 내가 자랑스럽다. 넌 나보다 강하고 용감하고 정직했어.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다. 삼촌 윤진태가 서하는 편지를 여러 번 읽고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를 용서했는지 그녀 자신도 몰랐다. 언젠가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로부터, 상처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자기 자신이 될 자유를 얻었다. 서아는 지영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잘 지내? 그럼. 민준이가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 이모가 와서 숙제 도와줬으면 좋겠대. 물론이지. 갈게. 저녁에 보자. 서아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겨 물감을 넣었다. 민준이가 그림을 가르쳐달라고 했었다. 아파트에서 나왔다. 햇살이 밝게 빛났다. 그녀는 거리를 걸으며 미소 지었다. 평범한 옷차림에 가방을 맨 평범한 여자. 아무도 그녀에게서 이전의 재벌 상속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즉 사랑, 행복, 의미는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아는 그 모든 것을 펜트하우스가 아닌 작은 카센터에서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한 남자 곁에서 찾아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수천억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